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예. 그 신중호 팀장이 사회를 하는 프로에 나오니까 약간 처음에 어색해. 그러니까요. 저희가 오늘 화요일이고 원래 매크로 신중한 매크로 탐구 시간인데 저희 센터장님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게스트라기보다 그냥 시장 얘기 좀 같이 들어보려고 예, 온 거죠. 오늘 연간 전망이 나와서 그렇죠. 이번 주부터 저희 매크로 쪽에서는 오늘 주식, 내일은 경제 전망 나오고 뭐 다음 주 채권, 원자재 쭉쭉 나오니까 뭐 일단 어떠한 논리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튜브나 아니면 자료를 통해서 저희 이베스트에서는 내년을 어떻게 보는지 체크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주할모 PD가 와갖고 집중이 좀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제목부터 저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되게 세게 썼어요. 바닥에서 파는 것도 위험이다. 이게 제목이 센 정도니까 제가 사실은 정다운 연구원한테 그 제가 어디 자료 낼 거 있어가지고 상단을 내가 물어봤는데 야 PBR 한 배도 목표를 못 내냐? 막 내가 그랬는데 근데 PBR 한 배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2,800이에요. 근데 요즘- 2,800 얘기하는 것도 요즘 완전 강세장이지. 완전 강세 논리여서 요즘 위험합니다. 요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해서 한 0.9배 정도 우리가 얘기한 걸로 맞나요? 그렇게 0.9배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은 어떤 지표로 보느냐에 따라서 뭐 확정 이익을 보느냐 앞으로의 예상되는 이익을 보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0.9배는 확정된 이익 기준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물론 확정된 이익이라는 것도 약간의 추정이 있긴 하지만 보수적인 추정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게 변동성은 위험이 아니다. 바닥에서 파는 것도 위험은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뭐 이 사이클이라는 얘기를 다시 하면서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하워드 막스 그분 그러니까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작년에 저희 연간 전망 썼었던 차트들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뭐야 똑같은 자료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는 시장을 조금은 조심하자라는 얘기를 드렸을 그렇죠. 때의 차트를 작년이 아니라 제 작년 맞지? 작년에. 맞아. 근데 불과 1년 사이에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릴 때는 또 이게 시장이 이제는 뭐랄까요? 그때와는 다른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1년 만에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요번에 사이클이 굉장히 급격하게 다들 진행되니까. 그러니까 한번 지금 들으시는 분이나 센터장님도 한번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보시면 작년에는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활기찼고 대출 기관들도 적극적이었죠. 뭐 NFT 막 이런 얘기도 있었죠. 특히나 이런 거 투자자들은 매수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뭐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행복했고, 그리고 실적 상당히 좋았고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특징들은 이런 말은 그렇지만 대부분은 다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강했어요 작년에. 근데 이때는 오히려 리스크가 높고 수익률은 낮을 것이다 하면서 2022년에 대해서 베어하우스였지 않습니까? 뭐 저희들이 계속 그렇죠. 힘들었던 구간도 있었고. 배어를 계속해서 인기 좋았을 텐데. 근데 올해 지금 현 상황에서의 데이터를 동일하게 일부러 업데이트했을 때 경제 지금 뭐 부진한 정도가 아니라 뭐 진짜 험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부동산 PF는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당연히 대출기관 소극적이고 자본시장 경색돼 있고 투자자들은 낙담, 그러니까 비관적인 것보다 이제 낙담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낙담. 지쳐 있고 자산 보유자들은 출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고 이게 근데 저희가 쓴 게 아니라 이런 경험적인 얘기들을 해왔었던 것들을 제가 그냥 동일한 표이고 동일한 차트인데 작년에 볼드는 왼쪽에 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럴 때 오히려 리스크는 낮고 예상 수익률은 높고
필요한 특징은 공격적이어야 된다라는 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건 별 얘기 아니고 지금은 위험이 적고 지금은 도망가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 많이 하고 다니는데 지금 그렇지 않죠. 지금은 반대로 일반적인 특징이 이런 겁니다. 신중하고 절제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신주고 팀장 이름이 유행.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연간 전망을 뭘로 쓸까 하다가 지난 자료들을 좀 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자료를 그대로 펼쳐서 작년에 그렇죠. 어떻게 봤었지? 근데 야 지금이랑 너무 반대인데 이거 업데이트하면서 아이디어를 전개해보자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차트도 그렇게 많이 보여드릴 건 없어요.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죠. 경기 지수 많이 내려왔죠. OECD 경기 성장 지수 1년 만에 이렇게 부러지는 거는 거의 없을 진짜. 겁니다. 예, 이게 지난 6월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금리 상승되는 각도도 이렇게 가파른 거 1년 만에 이런 거 나 저거 처음 본 거 같고 1년 만이 아니라 6개월 만에. 6개월이지. 예. 맞아요. 6개월 만에 지금 3.75%. 그렇죠. 그것도 미국은. 놀라워. 그냥 당연히 이렇게 빨리 가니까 뭐 어딘가에서 뭔가 터진다. 크랙이 발생했죠. 뭐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신팀장이나 뭐 정다운 건 알겠지만 나 요새 맨날 회의 좀 불려다니고 맨날 그게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OECD 선행지수도 이거 보고 있으면 100을 깨졌어요. 왜 이렇게 빨리? 그러니까 어저께 미국 주식시가 오른 것도 PMI가 물론 ISM은 아니지만 S&P 글로벌에서 이제 집계하는 거지만 50이 제조업을 깨고 내려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연준이 그러니까 피봇이 뭐냐면 이제 약간의 긴축 강도로 완화시킨다라는 기대가 있는데 이미 글로벌 경기는 100을 깨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100을 깨고 내려와서 지금 이러면 안 되지만 데이터 장난일 수 있지만 이 하락하는 추세는 조금 완만해진 건 맞아요. 워낙 가파르게 내려와서.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표가 주는 시사점은 뭐냐면 기대가 많이 떨어져 있고 지표가 완만해지는 사이클을 지난 데이터에서의 입증은 뭐냐? 앞으로 4, 5개월 짧으면 길으면 6개월 안에 경기는 저점을 찍는다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야 데이터 갖고 얘기하냐 이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역발상일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경기를 바라보는 사이클에서 지금은 경기가 호황인 상태냐 불황인 상태냐라고 했을 때 지금 불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7페이지 보시면 이익은 어떠냐? 이익도 안 좋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익이 작년에는 이렇게 수출 증가율이 우리가 40% 넘고 EPS 증가율은 전 세계가 막 좋았을 때 경기도 좋았을 때 이게 지속 가능하겠냐? 앞으로 우리는 수출 증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마진 스퀴즈 즉 이익이 둔화되면서 실적 시즌에 이익의 기대치가 빠르게 내려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주가가 치고 못 나가서 3,300일 때 4,000 얘기할 때 우리는 어쩌면 이런 단순하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에 시장을 조금은 배워하게 봤잖아요. 그럼 지금 뭐냐면 이렇게 빠르게 내려오니까 앞으로 기업 이익은 더 망가지고 마진은 축소되고 원자재 가격은 지금 그래도 $80고 여기저기서 크랙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은 망가진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망가지기 위한 작업들이 많은 만큼 그 반대 방향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런 반문을 받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참가한 이유는 우리들의 뷰에 대해서 이런 반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이런 반문이죠. 이게 우리는 이제 수출이 꺾여 내려오게 되면 결국 이게 돌아서고 결국 무역 적자도 결국 멈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많은 곳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결국 중국 쪽에 우리가 수출도 안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무너진 거다 그 관계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그거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죠.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차트를 그러면 제가 좀 빠르게 좀 차트가 어지러울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부분이 오죠. 그 얘기를 오늘도 중국 얘기들 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맞아요. 근데 보시면요. 뭐 이거는 업종 아이디어도 있지만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무역 갈등이라든지 공급망 재편 그리고 수출의 어떤 부진함은 겪어왔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왼쪽 차트 가운데 차트를 보시면요. 미국향 수출이 우리가 불과 4, 5년 전에는 10% 초반이었습니다. 맞아. 지금은 17%까지 올라왔어요. 16%, 17%. 그러니까 중국 많죠. 지금 그러니까 스팟으로 보면 중국이 많은 건 맞아요.
근데 25%를 넘나들던 27% 정도 했거든요. 거의 3분의 1이 중국행이었어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하고 이랬을 때 그때가 더 지금보다 충격이 컸었던 건 이런 비중의 차이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20% 초반까지도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6개월 평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더 많이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이 저러는데 우리도 위험할 수 있다. 맞습니다. 맞는데 중국에 대한 기대치를 상당히 많이 떨어뜨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기대할 수 있는 내수는 없는 것 같아요. 중국의 정책으로 우리가 뭐가 갖고 갈 수 있다라는 거는 기대는 못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업종과 그래도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과 종목이 있다면 그게 시장을 죄송합니다. 갖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제가 그 정다운 연구원 그날 제가 뭐 인사시켰던 사람이 있었잖아. 네. 그날 이제 홍콩에서 왔었잖아요. 어떤 홍콩에 있는 그 성이 네. 그날 이제 중국 얘기 좀 물어보면 고민이 이거죠. 결국 중국에서 나온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이냐. 제가 어제 어제 퀘스에 올렸던 게 이건데 또 누가 뭐 이게 말이 되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홍콩 가보면 홍콩과 그 심천전 바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바로 옆인데 실제적으로 중국에 많이 투자했던 홍콩의 그런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오고 맞아, 있어요. 빠져나오고 있고 어딜 향하냐면 호주, 뉴질랜드 얘기도 하지만 또 싱가포르하고 한국.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신영진이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는 순간 한국의 반도체 기회인 거죠. 이제 계속. 맞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자료를 쓰고 쓸 수는 없지만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제 홍콩 7% 빠질 때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인 이슈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전화 중국 걱정하길래 중국을 걱정하는 거는 중국에서 자금이 나가는 걸 걱정하는 건데 그러면 오늘도 나는 외국인이 살 것 같다. 개인만 팔 것 같다.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 보는 게 아까 방금 전에 그러한 흐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애써 그러한 어떤 징후를 다들 좀 평가절하하는 것 같아요. 전 중국이 흔들리니까 우리도 크게 흔들릴 것이다. 근데 당연히 환 시장은 흔들리거든요. 약간 그 영향이 있어서.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수출이 경상수지와 관련돼 있거든요. 경상수지는 곧 뭐냐면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는 부분들은 클라이막스 동안에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중반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여기서 연준이 정말 피벗을 해줄 것이냐라는 가장 핵심적인 환에 대한 영향은 있지만 지금도 저희가 말씀드린 피벗에 대한 기대는 높아질 수 있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왜 경기가 실질적으로 많이 내려왔으니까 라는 거라서 중국이 만약에 여기서 시진핑의 사념이 북한처럼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정책적인 드라이브와 미국의 중간 선거 이후에 약간 정치적인 화해 무드가 되면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업사이드 포텐셜인데 그게 아니더라도 다운사이드 리스크에서 오히려 우리가 환 시장도 사실은 좀 많이 반영해 왔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제가 7페이지 하다 말았는데 네. 근데 이익 사이클을 우리 전략 쪽에서는 내년 2분기까지는 계속 내려간다고 보죠. 근데 그러면 주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사실 근데 주가는 이렇게 고점에서 빠질 때가 상당히 선반영이라는 논리로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맞아요. 이따가 이어서 퀀트단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많이 반영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경기나 이익 사이클 심리적인 부분도 사실 심리가 바닥에 왔다고 해서 이게 진바닥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진 않아요. 다만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게 이런 거죠. 왜 이게 데이터를 그대로 업데이트했느냐? 이때 마진뎁과 그로스가 피크 쳤을 때 이게 2021년 3월이었어요. 야, 이거 이렇게까지 극단의 상황 갔는데 시장이 더 갈 수 있겠니 했는데 3, 4개월이 지나도 시장은 더 갔어요. 이게 꺾여 내려와도. 근데 결국은 이 레버리지의 되돌림으로 경기와 주가와 밸류에이션과 심리가 더 빠르게 이렇게 내려온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은 오히려 바닥에서 사실 미국도 마진뎁은 돌고 있습니다. 이게 돈다라는 게 의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약간 한계치까지 왔다라는 거고 뭐 투기적인 포지션이라든지 심리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센티멘트를 어떤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탑다운에서 볼 때 아주 이쁜 상황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랬을 때 매크로 상황과 정책적인 반영이 조금 다른 방향이 나온다면 우리가 주가가 어려운 게 이익은 계속 안 나오는데 주가가 먼저 치고 나가는 게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주가가 앞으로 안 좋은 것들이 나옴에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심리적인 거, 밸류에이션적인 거, 다만 침체가 왔을 때 그 반대 방향의 반작용 뭐냐? 연준이 피벗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경기가 이렇게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연준의 이게 1970년부터 넣는 이유는 뭐냐면 에이 다를 거야 이번에는 이런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경기가 하드랜딩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면 연준은 금리를 내리거나 멈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11월 이후에는 11월에도 지금 75bp 안 올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75bp는 이미 선반영한 거고 12월부터는 50bp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다. 그런데 또 11월 달에 우리가 물가가 나와봐야 아니까 우리가 물가가 워낙 항상 좀 그렇죠. 물가 나와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거죠. 뭐 주거비 비용이 정말 하락해 줘야 되고 이게 사실 이게 헤드라인 쪽은 뭐 충분히 이제는 뭐랄까 컨센서스가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는 되고 있는데 이 코어 쪽이 정말 내려오겠냐. 모기지금리 벌써 7%가 뚫고 내려와서 주택시장의 이 하방 압력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은 이런 물가의 얘기도 있지만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금리를 너무 빨리 오는 거는 앞으로는 이제 조금 뭐랄까 관망이 필요하다. 아이고 연준이라는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거고 하워드 막스도 사실 우리가 뭐 신종호 팀장이나 우리가 워낙 좋아하니까 난 사실 근데 아까 그 마켓 사이클 그 책은 내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데 요즘도 그 투자에 대한 생각은 가끔 보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균형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뭐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랑 그냥 데이터로 한번 업데이트 해보면서 이럴 때 한번 쫙 업데이트를 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그 힘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금융 불안정을 막기 위한 것도 연준의 가장 역사를 보면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금융 불안정에 대해서 처음으로 좀 의견이 바뀐 곳이 영국이 한번 나왔던 것 같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국도 어떻게 했던 간에 최근에 ABCP 강원도 사태 때문에 뭔가 약간 그래도 이번에 정책 나온 거 보면 뭐 어떤 분들은 되게 평가절하하는데 한국은행만 정책만 안 나온 거예요. 왜냐면 한국은행 금리를 올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RPMA 같은 거 하기가 힘들었으니까 그거 빼고는 코로나 직후에 나왔던 정책 다 나온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럼 미국은 정책이 안 나올까? 뭐 여기서 뭐 금리 내리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아까 신중호 팀장이 추론했던 뭐 다소 어떤 스텝의 좀 변경 이런 것도 너무 무리한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주에서도 이렇게 미국이 주택 가격이 급하게 빠지면 뭐 시스템 리스크 가지 않겠냐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화두는 이런 거죠. 12페이지. 지금 만약 일반 투자자들한테 무엇을 팔면 잘 팔리겠습니까? 그쵸. 달러하고 예금금리 팔면 잘 팔릴 거예요. 그래. 예금금리 7%인데 어떻게 주식하니? 달러 사야지. 근데 작년에 예금하라고만 했을까요? 작년에 NFT 저기 메타버스 ETF 말고 그냥 원달러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새마을금고 가서 하라면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거가 달러하고 예금이에요. 달러는 작년에 샀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수익률이 가장 1등은 달러하고 원자재입니다. 석유가스, 에너지, WTI, 이거 에너지는 이제 그 에너지 섹터, 그리고 달러, 농산물인데 이게 내년에도 이게 수익률이 좋을까? 그냥 한 수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되는 게 이제 오늘은 내가 신중호 팀장의 프로에 나온 거니까 이런 반론이 가능하죠. 이게 항상 민 리비전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지? 특히 여기 이제 맨 밑단에 있는 전 세계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들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번에 금리가 올라간 뒤에 다시 미국이 제로 금리 갈 가능성은 없어 보이거든. 내가 봤을 때. 그런 건 그렇죠. 왜냐하면 누가 뭐래도 물가 수준이라는 게
옛날에는 중국에서 막 물가를 저물가 수출하고 뭐 뭔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비용을 코스트 다운 시키는 경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물가 어느 정도 유지될 것 같고 그러면 소위 빅테크나 이런 쪽이 과거 같은 지위를 회복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그런 것도 있고요. 그쵸.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민리버전이라고 해서 평균 회기라고 해서 가장 많이 빠진 게 올라간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거보다 여기에 후보군이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유럽 같은 경우 지금 유럽 누가 살려고 합니까? 근데 유럽이 살아난다면 유로가 안 깨진다면 최근에 이탈리아 그 새로운 총리 때문에 막 파시스트하고 처음에 이렇게 반응하다가 가만히 봤더니 그 사람이 했던 정책이 굉장히 호응을 얻었던 거였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이 지금 소비를 해준다면 미국이 가게가 소비를 해서 유럽과 이머징에 있는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사람이 매출이 나온다면 왜? 달러화보다 유로화는 낮아져 있고 달러화보다 원화가 낮아져 있는데 그러면 코스피, 일본, 유럽 그리고 소비재들 이런 게 기회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소비재가 좋아 보이는데.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만약에 유럽의 짱짱한 기업이 유로화가 지금 페러티까지 갔는데 미국의 사람들이 소비를 시작했다. 만약에 그거는 그 근거는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미국의 커뮤니케이션과 테크주는 다른 나라에 팔아야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미국에 파는 애들이 좋아진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기서 이제 MSCI 이머징 내에서 조금 더 발라내긴 해야 됩니다. 원자재가 아니라 뭐 그렇지만 이머징, 일본, 유럽, 소비재 이런 기업들은 상당한 기회의 영역에 온 것도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좀 일단 화두를 던졌고요. 그러면 바텀업에서 보는 데이터들 중에 탑다운에서 보는 데이터 중에 이제 퀀트 시각으로도 사이클 보는 게 있어서 그거랑 이제 뭐 이익까지 한번 같이 얘기를 드리면서 가볼게요. 네, 15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그림이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중요한데 제가 조금 큰 실수를 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일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바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시점은 사실 이것보다는 여기 하강 국면의 마무리 부분 여기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정확하게 바텀에 그릴 수는 없죠. 이걸 두고 하는데 최근에 재밌는 게 굉장히 요즘 뭐 절판돼 가지고 절판되면 괜히 사람들이 더 착착해요. 그쵸. 네. 러셀 레피어의 베어마켓이라는 책 있잖아. 노란색 표지 그거. 완전 그거. 옛날 건데. 그 안되는데 광혁이도 좋아하는 책 있잖아. 근데 네피어 책이 이제 그 그냥이 또 사람들이 찾아서 읽나 보더라고. 근데 네피어 책을 내가 그래서 이제 줄쳐놨던 거 위주로 보면 그냥 거기서는 이제 경기 침체기에 이게가 가장 그때 주식 사야 된다 뭐 이 논리인데 사실 이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요. 그 책에서 우리가 옛날에 적용하다 좀 내가 실수했던 게 경기 침체기에 바닥에 산다는 게 참 어려운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그거를 지나고 나서 알기 때문에 이거는 논리적으로 내가 실패했던 경험을 갖고 있고 네피어 책 혹시 읽으신 분들은 그 논리 중에 그래 경기 침체 바닥에 주가가 싸고 그때도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뜬다 그러는데 제가 경험으로는 경기 침체 바닥 지나고 나서 알았고 그렇죠. 호재 뜨기 전에 주가가 막 최하로 갔을 때가 바닥이었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강에서 바닥을 가는 구간이라는 거는 바닥권이란 단어로 쓰면 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사에서 이제 조금 더 하락하는 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직 하강의 중반 정도 혹은 한 번 더 있다라고 보는 거고. 침체 초입이라고 생각하죠. 저희는 그렇지는 않다. 바닥권에 근접해 가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건데 이런 사이클 부분이 사실은 전형적인 사이클 구분은 아니에요. 저는 경기가 전환되는 변곡점을 중심으로 좀 사이클을 구분을 했는데 왜 그렇냐면은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금융시장, 자산 가격에는 이러한 사이클이 변화할 때가 가장 가격상의 변화가 큰 타이밍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해봤고요. 분류 기준은 아까 페이지에서 오른쪽 위에 부분 보시면은 확산지수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를 가지고 좀 구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지금이 하강의 마지막 구간 정도가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이렇게 좀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강기가 사실은 주가가 가장 안 좋습니다. 오른쪽 아래 차트 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익률 측면에서 가장 안 좋고 다만 흰레이쇼 부분에서는 저점 부근이 훨씬 더 안 좋아요. 왜 그렇느냐? 저점 부근 이후에
이후에 상승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다시 하강 국면으로 넘어가느냐 이것 때문에 가능성 측면에서 힘레이쇼는 조금 낮은 부분을 보인다라고 보는 건데 저희는 하강에서 이제는 저점 부근 그리고 상승 어쨌든 뭐 갭을 메워가는 상승 쪽으로 가는 가능성을 높다라고 보는 거고 가격이 워낙에 우려사항을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가격상으로 봤을 때는 접근해볼만 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17페이지 이걸 다 해야 될까요? 이게 아니요, 이건 해외 뭐야. 쪽인데 핵심만 해. 해외 쪽인데 해외 쪽 뭐 이런 시점에서 보면은 이머징 쪽이 더 나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사실 드리는 그거에 거고. 대해서 내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긴 해. 이번에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 그렇죠.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일단은 그렇구나. 좀 그렇고 여기서 어쨌든 경기가 조금은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거고 18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경기 사이클을 좀 더 한국에 포커싱해서 주식을 사야 될 때와 사지 말아야 될 때라고 구분을 해본 건데 지금 당장은 좋지 않은 시점인 거는 맞아요. 지금은 정량적으로만 봤을 때는 사지 말아야 될 시점이기는 한데 그러면 왜 좋게 얘기를 하느냐 19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가격 측면에서 상당히 좀 많이 빠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아마 뒤에서도 쭉쭉쭉 나올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넘어가고 20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좋아질 만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사이클을 구분함에 있어서 지금 국면에서 더 좋아지는 국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확산지수의 기울기가 플러스로 전환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좋아지는 시점이다라는 거고요. 오른쪽 아래 차트 보시면은 확산지수 기울기가 일단은 마이너스 영역에서 완화되는 구간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한 8, 9개월 뒤인 23년도 4월 정도면은 완연하게 기울기가 플러스로 전환해 있는 시점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21페이지 보시면은 자꾸 뭐 경기가 확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가격이 너무나 빨리 움직였다는 그러니까.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차트 보시면은 이익단에서는 당연히 안 좋은 건 맞는데 안쪽에 있는 파란색 음영되어 있는 차트 보시면은 역사적인 이 밸류 레인지로 봤을 때 코비드 전후로 봤을 때 그때보다도 더 낮아져 있는 밸류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려는 많이 반영된 게 아니겠느냐라고 저희는 좀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22페이지로 넘어가서 국가별로 뭐 피킹하는 모델이긴 한데 이걸로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밸류콜이 상당히 조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밸류콜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머징 쪽에 대한 선호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모델 관심 있으신 분은 뒤쪽에 어펜딕스 1에다가 모델 설명 간단하게 해놨으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경기는 제 이익단까지 경기가 바로 이제 할까요? 아니 여기 바로 이거 하고 경기가 이렇게 하방 사이클이다 보니까 나오는 게 경기 침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이런 거죠 이제. 아니 경기 하강인데 쇼크가 와서 경기 침체가 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저도 이렇게 써놨어요. 모두 경기 침체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모든 데이터가 그렇게 보여주니까. 블룸버그 모델은 경기 침체가 100%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렇지. 거기다가 뭐 골드만삭스 회장도 그렇고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은 마이너스 20% S&P 더 가야 된다. 뭐 그분들도 저희보다 똑똑하지만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 장단기 금리차도 역전이 돼서 리세션이 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기 침체가 온다고 했을 때 주가는 어땠느냐? 라는 거죠. 그치. 예. 주가는 이게 보시면 경기 침체가 그 실질적으로 오거나 오기 전에는 이렇게 20%에서 30% 이상 막 하락해요. 근데 그 다음 해에는 상당히 주가가 좋았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고민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초입으로 보는 사람들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정말 악화되는 거니까 투자의 시기를 내년에 정말 경기가 진짜 안 좋아졌을 때 하는 게 맞지. 이베스트 너희들은 너무 조급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거든. 근데 이게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주가의 선행성도 있지만 첫 번째는 경기가 침체로 갔을 때 만약에 연준이 여기서 만약에 11월, 12월에 가서 금리를 멈춰줬을 때
경기가 침체가지 않으려면 누군가는 레버리지를 써줘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는 기업이 투자를 하던가 아니면 민간에서는 소비를 해주던가 여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빼고 미국으로 보면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27페이지 넘어서 30페이지를 보시면 미국은요 지금 이때가 언제죠 갑자기? 금융위기 직전에 가계부채 비율이 100%에 달했는데 지금 77%까지 내려왔어요. 지난 12~13년간 디레버리징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가계 순자산 대비 부채 비율인데 13%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것도 있어요. 야, 금리를 저렇게 올리는데 미국 애들은 왜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하지? 미국 애들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고용도요. 어저께 저희가 그 패드와처에 논문도 올렸지만 이 구인 구직 비율이 1 이상에서 내려오는 거지 고용 시장에 그 크래시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그냥 금리 올리면 실업률 올라가고 실업률 올라가면 디레버리징이 되고 디레버리징이 되면 소비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미국 가계는요 지금 실질적인 부채 상황도 낮고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우리가 이제 부채 우정 경제가 언젠간 종말할 것이다 해가지고 사실 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보통 한 코로나 전부터도 계속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 많았거든 이 부분을. 근데 사실 이런 데이터를 좀 뒤져서 보다 보면 네. 생각보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도 억제하고 그랬었잖아 사실. 그래서 이번 렌트비 올라온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 렌탈 베이컨시 레이트가 뭐냐면 이게 공실률이거든요. 공실률이 역대급으로 낮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면에 있어서 부채를 갖다가 막 늘리게 하기보다는 잘 제어해왔다는 맞아요. 점이 미국의 경제 현재 체력의 근본이거든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지금 기준금리가 4% 5%인데 미국이 소비하냐 이런 얘기하면요. 이거는 지난 10년만 봐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봐봐요. 여기가 이런 DSR이나 이렇게 낮은 수준에 있었을 때 그리고 불과 우리도 2000년대 중반에 15, 16년 전에 마통 뚫으신 분들은 신용금리가 4, 5%였을 때 마통 뚫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DSR 기준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건 미국의 가계는 충분하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테일 금융에서는 1등이니까 실적 발표했을 때의 데이터를 보시면요. 이게 신용카드거든요. 이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사람들의 이 FICO가 뭐냐면 신용도예요. 신용도. 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 신용도는 더 좋아졌어요. 770점, 800점 만점인데. 그리고 저축액이야 이제 모든 수준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높다라는 거는 뭐 이게 이제 근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축액이 높다라는 거고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 연체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금리를 멈춰주고 뭔가 다시 소비단에서의 그리고 내년 중반에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반에 물가 상승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내년 중반에 가면 물가 상승률이 기저효과에서 뚝 떨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금리는 이제 많이 올라와서 거기에서 적응했는데 예전보다는 뎁 서비스 레이쇼가 미국은 낮기 때문에 충분히 뭐라고 할까요? 내년에 여름에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희한한 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어떻게 될 거냐 물어보면 우리가 원자재 가격이 그리고 최저임 연공이 올해 잘 받잖아요. 네, 뭐 가스 가격부터. 그래서 원자재 안정되고 배송비도 가라앉고 하면 일단 헤드라인은 잡혀갈 것이다. 근데 문제는 소위 연준이 말하는 스티키하다고 말하는 임금 인플레인데 임금 인플레는 전에 제가 한번 70년대 비교하는 그 책을 한번 인구 역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도 나오죠. 그때는 노조 문제가 컸던 거거든. 임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문제 아닌 것 같고 또 남은 게 이제 결국 렌트비 남으니까 요새 맨날 이 얘기하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뭐 사람들이 못 살지 않으니까 렌트비도 좀 잘 안 빠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다들 이렇게 사람들이 밥도 사 먹고 이래서 물가가 오르는 건데 여행 가고 이래서 이게 그렇게 안 좋은 신호냐는. 그러니까 지금은 악재로 해석하지만 그러니까. 내년 초 중반 넘어가면 소비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거 호재라고 생각할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신효진양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년에 어느 시점에 물가라는 게 지금이야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니까 이러지만
뭐 PC 기준으로 4%대 내려오면 기준금리가 4%가 있다며 맞아요. 그럼 플러스로 바뀌는 거냐? 아니 뭐 산수하자는 거예요. 산수 숫자를 그렇게 그러면 생각하면 실질금리 더 올릴 필요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네. 그냥 제가 말씀드린 연준은 PC를 본다고 했었으니까 맞아요. 그게 그렇게까지 낙관적 시나리오인가? 제가 우리가 말하는 게 이런 고민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내년 인플레가 안 잡히고 뭐 시장이 마이너스라고 근데 아니 저번에도 이제 그래서 네덜란드 소위 천연가스 가격도 내년 올 것 같아요. 지금 엄청 꼬라박고 있어요. 아니,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 그때 뭐 지금 뭐 라인강 수위 얘기하면서 재앙 온다는 사람도 많은데 하여튼 지금 그래서 뭐 재고도 많고 네덜란드 항구 앞에 배들이 천연가스가 너무 많아서 계속 둥둥 떠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를 내러티브가 아닌 넘버로 얘기합시다. 이 얘기를 요즘 자꾸 하는 배경인데 넘버라고 얘기했더니 뭐 주가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지표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넘버 중에 걱정되는 넘버 딱 하나 있어요. 금리지. 아직은 금리가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저도 금리는 적응이라고 보거든요. 금리 그치. 너무 빨리 올라와서 그게 좀 금리는 문제야. 적응인데 그 금리에 적응할 수 있을 만한 민간의 체력이 지금 미국은 가계 쪽에 있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그러면 금리가 높아져서 소비를 안 한다라는 얘기는 하겠지만 미국 소비 할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니면 최소한 소비가 다시 할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은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건 계속 보여드리는 것처럼 금융기관은 망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5월에 나온 거죠 이게. 예, 이게 5월하고 11월에 나오는데 5월 거죠 이게. 예, 5월달에 5월하고 11월에 두 번 나오는데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보강이 돼 이 있다는 얘기했더니 거죠. 또 반론이 뭐냐면 이건 금융기관 유동성은 좋은데 펀드 쪽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지. 최근에 이제 예를 들면은 이번에 LDI나 영국이 금리 올리면서 채권 시장에 작살나니까 연기금이 문제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QE가 다시 시행되고 제가 보기엔 영국의 이슈를 보면서 미국도 피봇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영국의 수상은 시장에 예. 아주 밝은 사람이야. 그 골드만삭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야, 참 저 영미 자본주의라는 게 생명력이 있다는 게 이게 참 저기 장인어른 신이 인포시스 창업자잖아요. 뭐, 맞아? 네. 몰라. 인도 그 자산만 그러니까 1조예요. 영국의 그 옛날에 본인 너는 잘 모르지만 옛날 하나생명 매니저하던 윤영호라고 알죠. 예, 이름 예. 말해도 뭐 이 영어가 영국에서 카자흐스탄에 가 있었잖아요. 아니 영국에 있지. 영국에 있어요. 근데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데 아우 근데 걔가 영국 통이니까 읽어짤 읽어보면 야 참 영국이 참 저번에 트러스 보면서 참 한심하다 생각했는데 이런 또 능력이 영국은 다 이렇게 또 대안을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좋아 보이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콜도 참 들으면 좋겠지만 자 미국의 가계가 지금 이렇게 건전하거나 재개할 수 있고 금융기관이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기업들의 이익은 안 좋아지지만 가격은 어떤 상태냐. 그러니까 자산 가격도 많이 내려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부터 뭐가 좋아집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지표가 올라오고 하다못해 경기 수행 지수가 바닥치고 올라오고 하면 아주 이쁘잖아요. 그치. 그럴 때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하고 싶고 그때가 이게 설득력이 높아지. 그거는 그때 가서야 아는 거고. 그래야 되는데 아, 내가 좀 후회돼.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해보면 미국 이익도 지금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치, 사실 그래서 제일 안전하지. 이럴 때가 물리고 괴로운데. 뭐 투자는 얘기 한번 안전한데. 들어보죠. 주가는 많이 내려왔으니까. 근데 하여튼 이 부분이 방금 전에 우리 신중호 팀장이 우리 같이 책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셋 다 앞에 당신들이 좋은 거 다 적어놔서 앞에 쓸 것도 없어가지고 내가 뭔 얘기했냐면 잊지 못하는 사건들이 있는데 가장 안전할 때는 상황이 안 좋아 보일 때가 안전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그렇죠. 말씀드리고 그래서 싶은 이제 거예요. 이익을 네. 보려는 건데 그리고 이익 레벨에서 우리가 뭐 최악이 언제쯤일까만 가늠이 되면 사실 주가는 매일매일은 알 수 없지만 여기서는 좀 강하게 나가도 되는데 그건 그래서 이제 한번 이익 한번 다뤄봅시다. 그렇죠. 이게 그렇게 뭐 안 좋지 않더라고 내 기준에는. 네, 35페이지 보시면은 이 기대는 낮고 전망은 상당히 좀 안 좋아져 있습니다. 뭐 맞아요. 이유들이야 다 아시겠죠. 공급망, 비용 상승, 수요 둔화 이런 얘기들 상당히 좀 많은데 그러면은 컨센서스를 봤을 때 어떤 수준이냐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경기가 여기서 좋아진다, 이익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을 거예요라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안 좋은 건 맞는데 가격이 충분히 반영을 하고 컨센은 충분히 낮아져 있다면 접근해볼 만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네, 페이지는 38페이지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3분기 실적 시즌 프리뷰 자료에서 넣었던 데이터들을 가져온 거예요. 다시 업데이트 해가지고 보시면은 매크로 지표랑 봤을 때 이 컨센서스가 어떤 레벨이냐라는 거를 비교를 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매출액 증가율, 세전이익 증가율, 그리고 세전이익률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봤을 때 매출단에서 보면은 컨센서스가 지표에 따라서 약간은 혼재된 신호를 보내기는 해요. 근데 왜 괜찮다라고 말을 하냐면은 소매 판매 때문이에요. 소매 판매가 사실은 명목 금액인데다가 인플레를 반영한다는 거죠. 수요도 그대로 반영을 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달러 인덱스나 유동성 PPI 같은 경우는 인플레, 긴축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상당히 좀 왜곡되어 있겠지만 소매 판매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로 봤을 때 일단 3분기 실적을 보면은 컨센서스를 약간은 낮게 추정을 하고 있다.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외에 이제 세전이익 증가율이라든지 세전이익률 단으로 봤을 때에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 소매 판매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39페이지 보시면은 가장 제가 실적에 대해서 그래도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39페이지 오른쪽 위에 차트입니다. 컨센서스가 4분기, 내년 4분기까지 쭉 있을 텐데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소매 판매 증가율 데이터를 좀 가져와 봤어요. 그렇게 봤을 때 상당히 좀 빠르게 둔화되는 흐름을 이미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가격단에서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컨센 역시도 그 정도 수준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은 이익에 대해서 좋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실적 시즌마다 2분기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2분기, 3분기처럼 걱정했던 것보다는 괜찮네 라는 반응이 주가상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미 실적 시즌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그렇게 나오고 있죠. 네, 2분기, 3분기 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는 제가 여기에는 따로 넣어놓지는 않았네요. 예. 제조업이랑 비제조업으로 나눠놓고 보면은 제조업단에 있어서는 ISM 지표 상에 좀 왜곡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표 대비해서 컨센이 좀 높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조업은 약간은 좀 위험한 건 사실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 42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요, 이 차트, 큰 차트는 사실 항상 보여드리는 차트인데 안에 있는 차트 때문에 사실은 넣었어요. 마지막에. 왜 넣었냐면은 이게 이익단에서는 그러면은 좋지는 않지만 우려 대비로는 괜찮다라고 한다면 그럼 멀티플 단에서는 어떨까라고 생각했을 때 멀티플 상으로도 확장을 기대할 만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초과 유동성 증가율이랑 멀티플의 변화를 그려놓고 보면은 상당히 좀 같이 가는 그림을 보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초과 유동성이라는 거는 M2 증가율에서 산업 생산 그리고 인플레를 뺀 건데 이 부분이 급격하게 좋아질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수준, 혹시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연준의 피벗이 나타난다거나 이런다면은 시장이 확 돌 수 있는 타이밍이 되겠지만 그건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 충분히 낮아져 있는 시점이다라고까지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멀티플이 내려오는 국면이 아직은 이어지고 있고 EPS도 네, 못 도니까 맞습니다. 참 네. 그렇죠. 주가가 이른 근데 상황이죠. 큰 차트 보면은 이 지금 10월 19일 종가 기준으로 PER 15.4배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가 14.0배였고 19년 1월 초가 14.5배였어요. 거의 다 왔다는 거죠. 멀티플로 보더라도. 그래서 미국도 이 정도면 싸진 거 아니냐 드는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PR 얘기를 하면 금리 레벨이 높아졌으니까. 그래서 이거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게 바뀐다. 이게 이제는 평균이다. 야,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게 작년에는 금리가 제로였기 때문에 세미나 가면 항상 얘기한 게 EPS, 그러니까 금리가 제로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PER이 다시 재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치, 그래서 PDR 얘기도 나왔었고. 아크 얘기 많이 했죠. 네. 아크가 이제 갔을 때 얘기했잖아. 이 그쵸, EPS가 분자가, 그러니까 할인율이 거기서 제로가 되면 이거 무한대로 가버려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프라이싱을 재설정해야 되느냐 했더니. 그래서 내가 이제 가끔 요새 우리 하우스프로 꼰대스럽다는 표현을 누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이클 얘기하는 거예요. 꼰대스럽죠. 접근하는 거죠. 멀티플이라는 게 할인율이 변하는 건 알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PER이라는 것 자체가
프라이스와 어닝의 레이쇼라는 데이터거든. 그러니까 P와 E의 상대 가치를 보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쵸. 앱솔루트 그러니까 절대 가치를 보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PER, PBR 뭐 이런 것들은 모든 거는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맞아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업종 내 어떤 업종은 PER이 낮은 업종이 있는 거고 어떤 업종 높은 거 뭐 그런 강의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PER의 과거 레벨과 상대적인 비교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지적했던 뭐 코로나라든가 이런 거 비교가 그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아까 뭐 경기사인 지수나 센티멘트 인덱스나 EPS의 내려오거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여기서 이게 딱 저점의 밸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치. 이만큼 내려왔다. 내가 요즘 뭐 이런 거죠. 내가 그 말투에 되게 좀 피곤해.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뭐 네, 이제 41페이지 파란색 차트 돼 있는 초과 유동성이 사실은 그치. 물가를 보여주는 거기도 해요. 사실은 그 말은 결국 명목금리를 나타낸다라는 그치. 얘기도 되는 그치.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2레벨이면은 상당히 된 거고. 여기서 이 그림만 봐도 멀티플 하강은 끝난 것 같아 내 생각에. 멀티플 하강 거의 어느 끝난 것 같고. 정도 잡아간다라고 그렇지. 생각해야 그러니까 여기서 남은 거는 그냥 EPS에 대한 불안감 그쵸. 아닐까. 이 정도 남았는 그쵸. 거 아닐까요? 경기 침체 EPS. 근데 이제 EPS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 시장 못 된다 하지만 되게 어려운 게 그럴 때 오히려 주가가 먼저 돌아서 버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요새 하도 뭐 또 이제 꼭 이상하게 그 책 그때는 인기도 없었는데 네피어 책, 아까 러셀 네피어 책 그때 최강혁도 좋아해가지고 이 책들 읽고서 내가 모의 가서 베어마켓. 베어마켓 이거 했는데 잊지 못해. 그건 나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그 네피어가 계속해서 말하는 게 경기 침체가 오고 확인되고 거기서 호재성 뉴스가 나올 때가 바닥이다 그랬는데 제가 2번의 사이클을 봤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침체가 언제가 바닥인지 알 수가 없고 호재성 뉴스가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린 결론 네피어가 지난 뭐 수십 년의 경기 침체 미국은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호재성 뉴스가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제 여담이니까 네피어 네. 책들 얘기하시길래. 그리고 딥밸류. 그러면 한국 얘기를 좀 드려보면은 한국은 이 딥밸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사실 이게 박스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2,600에서 2,800만 가도 박스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2,600을 목표로 여기에 뭐 46페이지에 예전에 주보에서도 한 거를 업데이트해서 자세히 넣어놨지만 이게 지금 확정 기준으로 PBR이 2,080이거든요. 0.8배. 0.8배가 언제냐면 요때 이 코로나 때. 물론 이때는 이게 월간이라서 이게 쑥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금융위기 때까지의 밸류이긴 하거든요. 이게 2080이고 지금이 2200이니까 뭐 2100 깨면은 또 굉장히 딥밸류라는 거죠. 공교롭게도 여기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좀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한계치까지 온 거 아니었냐라는 거고. 또 하나 포인트는 자본 총기가 쌓여갈 거 아니에요. 요거죠. 요거에 추정을 한 거예요. 분기별로 1.7% 정도 쌓여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거 쌓여가니까 저번에 신종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계속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하도 사람들이 쌓여가지 않고 앞으로 자본 총기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게 그때 IMF 때 그때 외에는 없지 않아요? IMF 때 외에 IMF 때는 무조건 자본 손괴가 있었고 저기 IT 버블 끝나고. 아 그러니까 2000년대 총각 적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그 시기에는 우리가 이 PBR을 쓸 때 이 자본 총기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니까 0.7배까지 사람들이 맞아요. 신뢰 못했죠. 네, 근데 네. 지금은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이제 내년부터 깨진다는 거지 자본 총계가 적자가 엄청 나서 뭐 코로나 때가 더 심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그렇죠. 때는 매출, 그러니까 아예 다 망한다고 공장이 문 했거든요. 닫은 거였잖아요. 지금은 금리 올려서 망할 기업들도 있긴 있는데, 왜냐면 이자 보상 비율이 낮아서 그 자본 비용도 커버 못하는 기업들은 망하겠죠.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그리고 금융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나오니까.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요. 매트릭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0.9배라는 게 뭐 물론 2,565 이 정도 돼 있지만 저는 우리 아까 처음에 했던 거 뭐 장이 한번 돌면 한 배 근처 한번 가주지 않을까라는. 2,850인데. 그쵸. 근데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올라갈 때는 또 과도하게 심리가 또 확 이격되니까 2,800이 아니라 내년에 3,000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건 뭐 참 모르는 거지만. 모르지만 지금 그러니까 시점에서는 지금 가격이 충분히 매력적이냐 아니냐라고 해서 저희들은 매력적이니까 주식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0.8배가 내년 1분기 바라보면 하면 2,100대가 있지만
뭐 0.800이라는 것도 좀 있으면 2,200이 넘어가는 거죠. 제 말은 내년 6개월 후면 2,200이는 거죠. 그치. 예, 그래서 그거를 믿고 왜냐하면 이게 뭐 우리가 뭐 코스탈리니처럼 이게 실적이고 이게 주가라고 보면 이렇게 많이 이격이 벌어지는 게 ROE가 올라가는 때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ROE가 빠지는 때인데 ROE가 계속 빠지고 이익이 빠진다 해서 이거 계속 깨진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요즘. 근데 이게 이 ROE가 빠지는 부분을 그래서 이익단에서는 충분히 주가가 반영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여기서는 뭐 누가 정답인지 알 수 없죠. 퀀트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오늘은 뭐냐면 편하게 이런 얘기하면 이런 반론을 받고 있는데 신장도 다 알고 있지만 나는 기본적인 생각이 아까 말했던 2000년대 IT 버블 때까지 딱 그때 빼고는 우리가 자본의 훼손이라는 게 내 기억에는 없었으니까. 예. 물론 그 자본의 밸류에이션을 뭐 계속 곱하기 하면서 낮추면 주가는 계속 낮아지긴 해요. 내가 이걸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언제나 금융위기 때 결국 그 난리가 났지만 자본 훼손이 없었거든, 크게. 그렇죠. 이때. 예, 맞아요. 그래서 돌아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체력이 옛날 IMF 때는 빚이 너무 많고 기업들이 망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 기억에는 대기업들을 망하고 뭐. 맞아요. 그리고 참 요번에 이제 강원도 사태 갖고 우리 IMF를 비교하는 근데 뭐 단기로 돈 땡겨다가 장기로 투자해서 생긴 문제니까. 근데 그때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는 생각인데 여하튼 뭐 이건 다음에 한번 논의하겠지만 저는 그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한 가지 근데 아쉬운 거는 이게 시장이 이렇게 쭉쭉 뽑아주는 장은 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기 제가 부동산 가격 넣어놨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우상향할 때 우리나라 시장도 쭉쭉 뽑습니다. 그치. 왜냐하면 민간의 부채 증가율이 어느 정도 디레버리징이 되고 다시 일어날 때예요. 근데 여기가 부동산이 돌 때는 무조건 금리가 내려갔어야 돌아. 그러니까 2024년, 2025년에 그치.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보다 내려가 있을 것 같고 그때부터 5, 6, 7, 2025, 26, 27이 우리는 또다시 우상향의 그림이지 않겠냐는 거죠. 내가 이제 친한 사람한테 그 말 하거든. 그러니까 뭐 신정호 팀장이나 뭐 다운이도 얘기하지만 지금 주식 열심히 해서 뭐 여기서 열심히 한다는 거는 매일매일 무슨 시황 보고 매일 매매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즘 같은 때 뭐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종목들 잘 골라놔서 한 2024년까지 열심히 투자를 해놓으면 주식으로 24, 25에 내 부동산을 좀 더 좋은 걸 더 사면 딱 좋겠다. 저도 이 생각 다 하고 있거든. 저도 그 얘기예요 지금. 네. 부동산보다 주식이 먼저 빠지고 부동산보다 주식이 먼저 바닥을 치긴 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지금 먼저 해놓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부채 비율이 400% 넘고 막 이랬을 때 무너지고 이때 우리나라 부동산이 또 작살 나갔고 안 좋은 거 아니냐 했는데 사실 이 논리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LTV 이거는 우리 저희 전배성 연구원과 이 김세련 연구원이 쓴 부동산 보고서에서 발췌한 건데 물론 지금 디레버리징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지금 5년 내에 OECD 국가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뭐 부동산 PF 문제 많고 사실상 증권사가 문제가 되는 증권사 있을 수도 있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은행권의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내가 뭘 팔면서 부동산을 팔면서 되게 미안해했다고 했던 거 기억나? 내가 그때 그러니까 결국 그게 가장 고가에 거의 계약가는 고가였던 호가는 올라갔었는데 근데 그냥 팔면서 그 사람들한테 그때 얘기했잖아. 너희들 사지 마 이거 너무 비싼 거야 지금 사면. 근데 막 사갔단 말이야. 그게 참 이게 문제가 뭐냐면 생각보다 부동산 사이클이 딱 그게 나왔을 때 이게 한번 꺾이면 꽤 가거든. 근데 이게 결론이 뭐냐면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꺾이면 꽤 간다라는 게 저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지난 5년 동안에 40대 이상은 부채 비율이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60세, 50대들은 부채 비율이 더 낮아졌어요. 자산이 더 늘어. 근데 이거 보시면 20, 30대가 엄청나게 부채를 늘렸어요. 걱정이에요. 무슨 문제는 뭐냐면 제가 글을 험악하게 썼지만 2030 세대에서는 일본식 대차대조표 불안 가능성이 있다. 야 무서운 말이네. 2030이 연끌을 해서 모든 자산에 투여해서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일자리를 잇는 건 아닌데 그 부채를 갚아나가는 과정에서 내수가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또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는 낮은 수준으로 미국보다. 근데 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만 시기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낮잖아요. 내수도 안 되고. 근데 외수 기업으로는 잘 됐어요.
환율이 또 환율 효과도 있었고 그래서 금융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지만 2030 여기 2030이 사실은 엄청 끌어온 이 레버리지를 소화해내가는 과정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2030이 앞으로 자산을 더 사고 결혼하고 내구재 사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내수주들은 사실 저는 조금은 회의적이에요. 그것도 있고 내가 요즘 뭐 그때 되게 유튜브를 보다가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절약 테크가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절약하고 뭐 일주일에 10,000원 예금하고. 쓰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쩌면 저렇게 반대로 할까.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돈을 나 이때는 질러버렸기 때문에 지르면 안 되는 타임에 지른 거죠. 그렇죠. 들려버렸기 그러니까 때문에 돈이 이제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여기서는 지금 그게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할 돈들이 없어졌구나. 그렇죠. 그래서 한국 시장은 극단의 값이 온 지금 해야 되긴 하지만 또 2, 3년 동안은 굉장히 종목도 잘 발굴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다. 어렵죠. 예, 뭐 2,800까지는 본다 이런 거고 이익단에 한번 얘기 드리고 투자 아이디어까지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편하게. 56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뉘앙스는 똑같습니다. 컨센서스 봤을 때 이익단이 좋아질 만한 시점은 아닌 건 맞는데 컨센을 봤을 때 괜찮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매출단은 수출 증가율을 같이 봤어요. 마찬가지로 2023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컨센서스에 내재된 수출 증가율을 보면은 이미 마이너스 영역을 다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단에서 물론 안 좋죠. 안 좋은데 걱정 대비로는 크게 더 나빠지진 않을 것 같다. 최소한. 그렇게 보는 거고요. 57페이지 보시면은 그럼 매출 곱하기 마진율을 해야 이익이 나올 텐데 마진율 단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보면은 이것도 뭐 몇 번 보여드린 차트인 것 같은데 한국 수출 데이터 그리고 수입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서 물량을 같이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출 단가와 수입 단가의 그 가격 격차 마진이라고 보면 되겠죠. 마진 금액 그거에 대한 변화를 보면은 마진율 변동이랑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쪽에 두 개 차트 보시면은 같이 간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는 건데 아래쪽에 왼쪽 아래 차트 보시면은 근데 이때까지 마진율이 빠진 거는 뭐 때문이냐? 수입 단가가 빠져주질 못했다. 수출 단가는 빠르게 빠졌지만 비용이 아직은 높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오른쪽 아래 차트 보시면은 수입 단가에 약간 수입 물가에 약간 선행하는 게 원자재 지수거든요. 이게 원자재 지수가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두 개 분기 정도 원자재 지수가 선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부터는 물론 수출 단가가 얼마나 더 빠지겠느냐라는 부분이 차이는 있겠지만 비용단에서의 줄어드는 부분은 이제부터 조금은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58페이지 보시면은 가격단에서 저는 좀 좋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게 이런 부분들 때문이에요. 코로나 쇼크 시점 PBR을 저는 상당히 좀 많이 비교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너무 유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세상이 망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정말 극단적인 공포를 반영한 불과 2년 3년밖에 안 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를 많이 비교했거든요. 근데 그때랑 비교해 보면은 그때보다 멀티플이 싼 업종들이 있다는 거죠.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거 감안해 보면은 가격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우려를 많이 반영한 시점인 것 같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아이디어로 넘어가 줍시다. 네. 또 아이디어는 내수가 안 좋아도 주식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대만을 예전에 공부하다가 생각이 나서 우리나라랑 비슷했어요. 실업률이 내려가야 주가가 올라가는 사이클이었는데 90년대에는 실업률이 올라가도 주가가 올랐거든요. 이게 이제 외부로의 공장 그리고 거기서 들어오는 기업들의 매출 다만 그 매출은 해외에서 발생했었던 거. 지금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현대차 다 미국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꼭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개선돼야 주가가 된다라는 논리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고. 슬픈 얘기네. 62페이지에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에서 2달 전인가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이 제조업, 서비스, 건설업에서 봤을 때 시가총액에서 제조업은 70%나 차지하는데 부가가치나 고용에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뭐 고용은 20%도 안 되고 부가가치는 40%도 안 됩니다. 근데 서비스, 건설업이 이렇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약간은 이기적일 수 있지만 한국 시장은 실물 경제가 정말 안 좋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주식 시장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아주 동떨어져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 내수도 안 좋아지고 우리나라 디러버리징도 해야 되고 한국이 금리를 올려서 그 민간의 어떤 2030은 진짜 나중내 하는데 매정하게도 한국 수출은 잘 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주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이 차트를 넣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차트가 시사하는 바는 저는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62페이지 차트는 국내 주식은 국외 경제의 거울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미국은 제가 봤을 땐 내년에 아까 미국의 컨슈머 크레딧이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미국은 미국으로 수출이 잘 되는 부분들을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가전도 저는 지금 마이너스지만 좋아 보이고 자동차 부품 지금 자동차 우리나라 상당히 쌓여있는데 실적 시즌 때문에 또 변동성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부품 쪽 아니면 2차 전지 쪽은 계속 수출이 늘어나고 오히려 중국 비중은 상당히 없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중국의 리스크는 상당히 없는 어떤 업종을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뒤에는 이제 어닝단에서 괜찮은 것들 2차 전지나 이런 자동차 뭐 이런 부분들을 넣어놨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65페이지에서는 기업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기업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는 배당 아니면 캐펙스거든요. 근데 지금 캐펙스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배당의 측면에서 본다면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 중에 FCF 최근에는 현금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부채 비율 낮고 현금 흐름 좋은데 금리보다도 더 우량한 배당을 주는 기업이라면 충분히 기업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기업들이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랬을 때는 이런 기업들이 있다 정도로. 예전에는 여기서 우측 상단에 있는 그래프를 잘 보시면은요. 예전에는 이 금리가 올라가면 여기 보시면 이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면 뭘 사야 되냐 아니면 국고채 금리가 피크 찍고 내려오면 뭘 사야 되느냐 ROE가 내려가기 때문에 성장주를 샀었어야 돼요. 이게 보면 근데 이제는 이게 금리가 워낙 높은 수준에 있다 보니까 성장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수도 우리는 좀 작기 때문에 그리고 VC나 이런 쪽에 이제는 자금이 잘 안 가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성장주 투자하기도 애매한 수준이에요. 적자 기업들이 아무리 성장성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캐시플로우가 금리의 레벨이 높은 상황이라서 겁이 나는 거죠. 네, 금리 레벨이 높은 상황에서 지난 10년 동안에는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이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 이게 방향성이 내려오면 ROE가 내려오는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성장주를 봤어야 되는데 이퀄이 이제는 안 먹히는 상황이라서 이 이상의 기업들이 주는 가치에 봐야 돼서 가치로 보면 성장주보다는 국내에서는 사실은 좀 가치주가 유리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단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팩트로 보면 이거는 뭐 정다운 연구원 얘기하시죠. 네, 67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금리가 사실은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 레벨을 가지고 내년에 뭐가 좋을 것이냐를 살펴봤을 때 일단 금리 레벨, 미 국채 금리로 보면은 레벨은 높을 것 같다. 다만 하향 안정화, 그러니까 변동성은 좀 줄어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좋냐라고 살펴보면은 저희는 가치 쪽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성장 같은 경우는 금리 레벨이라든지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좀 부정적인 성과를 보이기 때문에 가치 쪽이 조금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70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가치주 성과를 살펴보면은 가치주 영역에 있는 것들은 지수가 방향성을 보일 때 좀 더 좋은 성과를 보이거든요. 위든 아래든. 네, 위든 아래든요. 그래서 가치 쪽이 더 좋아 보인다. 저번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정다운 연구원이 좀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그 초과 유동성 증가율을 보여드렸었는데 그게 사실은 코스피 PER이랑 똑같이 갑니다. 그 말은 멀티플이 확장되기가 어려운 시점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멀티플을 확장이 왜 중요하냐 그게 바로 성장주의 주가 상승 요인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성장주는 조금 기대하기 어려운 시점이지 아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1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가치주를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가치주
그러니까 가치 팩터와 성과 상성이 좋은 것들이 뭐냐면 이익 모멘텀, 어닝 서프라이즈, 주가 모멘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아래와 같은 종목들이 선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모델 역시도 뒤쪽에 어펜딕스 2에다가 넣어놨거든요.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된 것 같고요. 명확하게 바닥이 나오고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막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죠? 뭐 강하게 막 사야겠는데 이런 생각은 안 들 수 있는 타이밍인 건 맞는 것 그렇죠. 같아요. 뭐 컨빅션 콜리기는 힘든 상황이죠. 근데 뭐 들으셨겠지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뭐 자꾸 하워드 막스 얘기했었는데 추의 진자 운동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맞아요. 추가 지금 어디에 있냐를 계속 고민하는 게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맞아요. 추가 어디를 우리가 사야 될 영역에 다가설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가 뭐 많이 팔고 사고 이런 수급만 볼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포인트를 하워드 막스는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도 많은 그루들이 했던 걸 보면 이런 어떤 균형을 찾는 지금 어디쯤 와 있냐를 위치를 되게 알고 싶어 했어요. 근데 결국 오늘 우리 신중호 팀장 자료는 결국 지금 바닥인지 모르지만 바닥권에 다가서고 있다면 사실은 바닥이 더 빠져도 위험은 적은 거죠. 여기서. 그렇죠. 우리가 정작 위험한 순간은 언제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추의 진자가 저 극단으로 가서 우리가 다들 낙관하고 새로운 미래가 열릴 줄 알았던 그 시점이 가장 위험한 시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저 이베스트의 뷰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신호 팀장이 마무리 짓고 우리 밥 먹으러 가야죠. 네, 아닙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에서라는 얘기를 드리기가 조금 어렵지만 아까 딱 저도 이 얘기한 그러니까 진짜가 높은 수준에서 떨어질 때가 제일 위험한 거고 여기 그치. 바닥에서 조금 이렇게 내려갈 때는 속도는 제일 빨라 보이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중심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어떤 경계선을 지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리서치라는 것이 뭐 그런 흐름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우리가 예언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최소한 사기꾼은 아니죠. 뭐 이렇게 막 예언 그러니까 뭐 그런 걸 갖고서 뭐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저희들의 의견은 그런 우리가 어느 정도 와 있나 얘네들은 이 정도 와 있다고 보는구나. 어떤 분은 뭐 지금 이제 뭐 안 좋아지는 초입으로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렇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럴 때는 내러티브가 아닌 넘버로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숫자로 봤을 때 네. 그러한 상황인가? 오늘 저희들 이 두 애널리스트 분께서 이렇게 데이터 보여준 걸 보시면 아마 그런 생각이 안 드실 것 같은데 하여튼 마무리 짓도록 하시죠. 네. 네. 함께 고민하시죠. 예. 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